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지탱하던 엘리트 간부들이 잇따라 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혈안이 되어 탈북 경로를 봉쇄하고 있지만 이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까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금빛 휘장과 특권을 누리던 간부들마저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한 남성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한기철입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20년간 근무했고 장래, 차관급 간부로 거론되던 촉망받는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배신감으로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간부였고 저희 집안은 북한에서 말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 후보군으로 분류되어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줄 정도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당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머나, 그 미친 독재자 나라에서 왔다고? 라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어요. 가장 치욕적이었던 순간은 학교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뿌듯하게 평양에 새로 건립된 산부인과를 소개했어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세워주신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선생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북한은 소개할 게 그렇게 없니? 그런 병원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거야.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희 수령이라는 자는 정말 무능하구나. 겨우 산부인과 하나 짓는 걸로 유난을 떨다니.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숭배해온 체제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오열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서구 문명을 직접 본 순간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유학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건 지옥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참혹한 대기근이 시작된 거죠. 당 간부 집안인 저희 가족마저 완전히 몰락했어요. 배급이 끊기자 고등학생인 저는 점심 도시락조차 못 사가서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부모님은 옥수수 껍질, 나무 껍질을 끓여 연명하셨어요. 당 간부였던 아버지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무슨 나라냐? 나라가 국민을 굶겨 죽이다니. 친척과 이웃 중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사하는데도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특권층이라 해도 굶어 죽는 건 똑같구나. 프랑스에서 받은 굴욕적인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옳았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하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라난 의구심을 안고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후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멕시코, 스위스, 아프리카 등지로 파견되며 실적을 인정받아 출세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북한 체제의 잔혹한 실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김정일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위스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이 풀뿌리를 뜯어먹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옆에서는 김정일의 사치품 구매 목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 명품 시계, 외제차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이런 정신 나간. 속에서 욕이 튀어나왔지만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2중 3중 감시 체계가 일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밀고자일 수 있고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 없었어요. 김정은 정권은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어느 날 외무성에서 함께 일하던 김 부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요즘 배급이 부족하다며 푸념했던 분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해보니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어디 갔습니까? 당분간 혁명화 교육을 받으러 갔다. 다들 침묵했어요. 혁명화 교육이라는 건 정치범 수용소 직전 단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체제 비판은커녕 불만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나 혼자 들고 일어나봤자 우리 일족 전체가 3대에 걸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공포와 절망적인 무력감 때문에 속을 끙끙 앓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김정은 집권 직후 저는 해외 파견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빈 방문 행사를 총괄하는 중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직접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받은 우상화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김정은이 나타나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리고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뇌에 각인된 신격화 교육이 작동하면서 신 앞에 섰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하신 원수님께서 오셨다. 뇌 깊숙한 곳에서 어린 시절 수만 번 들었던 찬양 구호가 자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감동은 하루 이틀 지나니 허무해졌습니다. 몇 년 뒤 김정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잔혹하게 처형당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면 그게 가족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장내 부상급 간부로 촉망받는 성공한 외교관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 본 자유로운 세상과 북한의 억압적 현실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체제에도 미래가 있을까? 내 자식에게도 이런 삶을 물려줘야 하나? 마음속 의문이 깊어져 가던 2015년 남미 베네수엘라 대사관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견 외교관으로서 서구 문물에 노출되어도 흔들리지 않는지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었죠. 이번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동반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마음속에 쌓인 의문들을 해소하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호기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이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6.25 전쟁 관련 자료였습니다. 6.25 전쟁은 북침이 아닌 남침이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평생 미제가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는데 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저도 내부의 진실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들보다 모르고 있다는 증거였죠. 충격적인 내용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주민들이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며 죽어가던 바로 그 시절.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당시 비싼 외제차를 타고 고급 시계와 명품 옷을 즐겼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가장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건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대홍수와 아사 사태로 체제 붕괴 위기에서도 김정은은 수십만 달러짜리 치즈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 치즈 한 조각이 주민 수천 명의 한 달 식량값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같은 컴퓨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을 바쳐 충성한 체제에 민낯에 배신감이 들어 치가 떨렸고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개인적인 시련도 찾아왔어요. 제가 출세를 도와주었던 후배가 외화벌이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해외 근무 중 개인적으로 외화를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거절하자 곧바로 정치적 모함과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한기철 동지는 해외 생활이 길어져서 사상이 해이해졌다. 모두가 꺼려하는 어려운 협상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가게 됐는데 돌아와서는 이런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다녀왔다며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 누가 알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트집을 잡아 공격받고 일 안 하는 자들은 편하게 보호받는 체제에 환멸이 밀려왔어요. 이후 5년 동안 외무성 동료들 사이에서 인격 짓밟기, 망신당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이대로는 내 명예 못 살겠다. 가족까지 모함으로 죽는 날이 올 것이다. 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인터넷으로 본 진실과 현실에서 겪는 부조리가 겹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며 잠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하나? 내 아들까지 이런 지옥에서 평생을 썩게 할 순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만 더 건드리면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체제에 대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보인 겁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계속 토하기 시작했어요. 정밀 검사가 시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의료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가까운 콜롬비아 보고타 병원으로 치료 목적으로 출국 허가를 신청했어요.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하루하루 더 야위어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불어. 현지에서 치료받으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발 허가해 주십시오. 규정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그 주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료 외교관은 비슷한 사유로 치료 허가를 받아 멀쩡히 출국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 사람 아내는 감기 몸살 정도였는데 말이죠. 알아보니 저를 괴롭히던 그 후배가 뒤에서 방해 공작을 벌인 거였습니다. 한기철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며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불어 통보를 보낸 거였어요. 그 순간 뚜껑이 완전히 열려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수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책상 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어렴풋이 품고 있던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어요. 떠나자. 지금 당장. 마침 제 여권갱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순간 지금이 기회다라며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새 여권을 수령한 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여행사로 향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이 있습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제3국 경유 후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새벽 5시 출발편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주세요. 3명이요. 외교관 출근 시간이 오전 8시였으니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결제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린 거였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는 억지로 죽을 떠먹고 있었어요. 이 일상이 몇 시간 뒤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 목이 메었어요. 여보, 지훈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항공권을 꺼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이미 표도 끊었어. 아내가 멍하니 항공권을 쳐다봤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진짜 항공권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미쳤어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평생 이 감옥 같은 체제에 갇혀 살다 죽을 거요.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가족의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침실로 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마구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짐 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세 가족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이 지옥에서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 자유를 향한 목숨 건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잠도 못 자고 꼬박 밤을 샜어요. 침묵 속에서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의심받을 만한 건 없는지 확인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몰래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 소리마저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에 외교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들키지는 않을까 사방을 살폈어요. 미리 부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공항에 일찍 나가는 출장이라고 했어요.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온몸이 떨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았던 집, 추억이 담긴 거리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따라오는 차는 없나? 사이드 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차량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서야 큰 실수를 깨달았어요. 외교관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집에 두고 온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들킬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주위를 살피는 게 습관이 됐어요. 혹시 수상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눈길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장박동이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새로 발급받은 여권이라 입국 기록이 없어서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제 베네수엘라에 입국했습니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여권에 입국 도장이 없네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아내와 아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심사관이 동료를 불러 뭔가 속삭였어요. 두 사람이 저를 번갈아 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제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하는 걸 확인 후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신고하지는 않았을까? 북한 요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륙까지 대기하는 1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게이트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기철 승객은 즉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닫혀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 문으로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극도의 불안감에 시계를 100번도 넘게 봤어요. 다른 승객들은 태평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생사가 걸린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 가족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됐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탓에 대한민국의 사전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제3국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떠난 이 여행의 끝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제3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 한기철입니다. 가족과 함께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대사님께 연락드리고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대사를 기다리는 동안 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항 직원 여러 명이 다가왔습니다. 즉시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십시오. 정치 망명은 불허합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난 아직 북한 외교관이요. 외교 특권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음만 돌아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10여 명의 공항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으며 떨었어요. 저항하지 말고 즉시 비행기로 돌아가십시오. 경찰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저희를 끌어내려 했어요. 저와 아내, 아들을 무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 2명이 아들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아내도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절규했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들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금까지 무력까지 불사하며 저희를 괴롭히던 경찰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불 켜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바퀴벌레 같았어요.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대한민국 대사의 한마디에 바로 꼬리 내리고 철수하는 모습에 한국의 국력을 실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구나. 그때 비로소 체감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한나에 따라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난 몇 년간 쌓인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은 희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렇게 대치하던 경찰들이 대한민국 대사 한 사람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얌전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국가의 힘, 바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었습니다. 단 두 마디로 북한 체제의 무력함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력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완전히 역전된 운명을 맞게 된 거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 직항이었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에 있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때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한말도 삼가주세요.
아직도 위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전광판에 떠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마음속으로 쌓여있던 비참함과 공포가 씻겨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지훈이는 환호했습니다. 신이 나서 뛸 듯한 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제 결심을 믿고 따라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셀 수 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보호센터에 도착해서 숙박시설로 안내받았어요. 난생 처음 느끼는 안전과 자유였습니다. 충격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인상 깊었던 건 야외에 설치된 가스난로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대비해 곳곳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저게 뭐예요? 아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이 추워하지 않게 설치한 난로야. 북한에서는 추워서 얼어 죽어도 누구도 신경 안 쓰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한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난방, 편의시설들이 저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난로 곁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겐 처음 듣는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얼마 뒤 보호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앞으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오길 참 잘했어요. 여전히 불안해하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국민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버려진 북한 외교관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나라라는 걸 실감했어요. 목숨을 걸고 선택한 대한민국,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택한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대사의 단호한 한마디가 생사를 갈랐던 순간을 여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줬다는 사실을 매일 떠올립니다. 북한 외교관 시절의 화려한 직책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새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초기 정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말투와 억양, 문화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간첩 아냐? 라는 의심 어린 시선의 상처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북정책연구소에서 자문역을 맡게 되었어요.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 경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열심히 살면 보답받는 나라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북한과는 정반대였죠. 동시에 북한 인권 운동단체와 협력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고난의 행군의 참상을 증언하며 국제회의에 서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북한의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중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제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후배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에도 앞장섰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안의 벽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신분 노출로 북한의 보복이 닥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외출할 때는 늘 주위를 살피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직도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하지만 곁에서 웃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두려움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아들 지훈이는 한국 대학에 진학해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통일을 위한 외교 일을 하고 싶어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자랑스러웠어요. 2025년 8월, 파주 통일전망대에 올라 북녘 땅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이는 북한 땅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직도 억압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료들과 주민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였던 제가 결국 한국의 국민으로 돌아온 것처럼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진짜로 지켜주는 조국에서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